사실 오늘 운동권 얘기는 역사 왜곡을 다루는 과정에서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국방부가 난리가 났죠. 5년 만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개정을 했는데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도로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기술을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전량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뉴스고요. 사실 그저께부터 다른 부분에서 이미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아니, 국방부가 군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네. 그런 군인한테 이렇게 정신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전직 대통령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전직 대통령 기술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만 들어간 거예요. 이번 개정에서.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찬양 일색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실 내용이 아마 많이들 이런 논쟁을 이제 이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반공주의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일절 공산주의와 타협을 거부했고 1946년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제 국가 건설,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 얘기하는 겁니다. 네. 추진이 되니까 6월 정읍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를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를 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번영과 평화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치세 시절 그 정권 시절에 네. 워낙 많은 민간인 학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간인 학살이 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랭킹 탑이죠. 네. 이 사람보다 많이 죽인 사람이 없어요. 네, 한국 전쟁이 아니어도 물론 한국 전쟁 시기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만 그게 다 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공주의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연결이 돼 있어요.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도 네. 사실 명확히 밝혀진 적은 없지만 이승만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은 계속해서 좀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고 3.15 부정선거 네. 그로 인한 하야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안 하고 국방부가 왜 이런 기술을 해놨느냐. 네. 국방부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지만 반공주의를 지금 지나치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김구 선생이 했으면 공산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막았다고 봅니다. 김구 선생이 해도 막았다고 봅니다. 김구 선생이 얼마나 반공주의입니다. 예? 그런 분인데 물론 이제 김일성하고 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했다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독 정부 수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하고 타협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예. 여운형 선생이 만약에 맡았으면 암살 안 당하고 어땠을까? 거기도 막았을 겁니다. 당연히 막았겠죠. 이거 말이라고. 예. 아마 굉장히 잘 만든 유럽식 그 민주국가 이런 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더 여운형의 자유로운 시간이면 네. 그리고 통일된 아마 잘 발달된 네. 민주국가를 일찍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무슨 공산화 혼자 막은 것처럼.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긴 단독 정부나 이런 분단이 계속해서 그놈의 공산화 망령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쓸데없는 김일성 주의나 김일성 일파를 종식시켰으면 우리의 그 한반도는 훨씬 더 해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그쪽에 살게 놔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너무 어이가 없어요. 말씀하신 김에 뭐라고 해야 될지 보시면 모르겠네. 말씀하신 김에 화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 미국의 CIA 그러니까 이제 광복 직후죠. 이게 이제 46년에서 49년 그 사이 기간에 이 도노번 소장이 이때는 OSS라고 불렀대요. CIA를 총책이었습니다. 소장 도노반 소장이 이승만과 접촉하지 마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한데 심지어 미국은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경계했다 그래요. 저 사람 너무 강경하다고. 그렇죠. 사실은 꼴통이라고 본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CIA 소장이 이승만과 접촉하지 마라. 저 사람은 우리와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친한 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미군정은 심지어는 여운형 선생을 더 선호했다고. 맞습니다. 이런 게 미국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상당한 자치력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고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그 인간적인 매력도 사실 게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제 테러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폭력적으로 뒤엎었다.
이런 부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정적 제거예요. 예. 암수를 엄청나게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법살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실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지금에서는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방부가 그러면서 이제 적에 대한 규정을 하는데 뭐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명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내부 세력,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을 기술을 해놨어요. 이건 아예 없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들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 유린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써놨습니다. 심지어는 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 공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게 딱 그거지 않습니까? 왜 이제 뭐 멕시코 뭐 그 마약 카르텔 같은 데 가면은 야 봐봐 너 이 새끼 경찰총으로 쏴 못 쏴? 넌 우리 편이 아니구나 죽여버리고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말하지 않고 극렬하게 싫어하지 않으면 넌 저놈 편이구나라는 식의 사고 방식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방식이죠. 예. 이건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이게 보도연맹이니 뭐니 이런 데서 다 썼던 방법. 맞아요. 네. 예. 이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북한 세습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본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살 때 네. 북한 정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럼 뭐 시민들이 막 아침 일어나서 아니, 북한 나쁜 놈 막 이래야 됩니까? 이게 박정희 시절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 딱 보고 있는데 야 이거 현실인가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이승만이면 네. 우리가 지금 옛날 다루는 영화를 보면서 나왔던 일들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민주화 왜 한 거야? 네,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이거는. 네. 이건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 많다 그러는데 최소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래도 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침묵한다고 위협 세력이래. 침묵의 경계를 어떻게 지을 거야 도대체? 지금 독도 때문에 전량 회수한다 그러는데 이거 고치고 나오는지 안 고치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일본의 구구파가 조선민중회에서 했던 네. 여러 가지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역사 부정 행위에 침묵하는 놈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일파로 볼 겁니까? 네. 맨날 일어나자마자 일본 구구파 나쁜 놈 이런 거 얘기 하나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당신들도 아마 되게 심각한 문제에 빠질걸요? 그렇죠. 아마 이분들 중에도 빨갱이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부터 욕해야지. 당연하지. 이게 뭐 하루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거라면 뭐야 이게 도대체? 네, 아마도 그래서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 자꾸 띄우는 게 바로 이러한 내부의 적을 색출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역사 인식부터 주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승만 정권에 쓰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 박정희, 전두환 다 썼던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방식의 계보가 너무 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시민 의식이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던, 네. 지속적으로 거부해왔고 우리 헌법에 각인된 것을 부정하는 태도거든요. 이런 게 이승만 말고 진짜 사람이 없나? 따지고 보니까 없어. 없는 거야. 네. 없어. 그렇다고 전두환 내기에는 좀 쪽팔리고. 그렇지. 판결 받았고. 네. 노태우 못 세우겠고. 그렇지. 같이 판결 받았고. 김영삼뿐이 못 세워요. 기껏해야. 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이 훨씬 좋잖아. 당연히. 왜 안 세우고? 민주화 이후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민주화 자체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민주화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네, 계속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내년도 국가보훈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다 정해졌어요. 역시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거를 정하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1월달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이 선정이 됐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예, 그 사유는 미국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고 미국에서 거기 있는 교민들 열심히 함께 활동을 했고 또 외교 활동도 열심히 했다. 이것뿐인데요. 뭐 이것뿐이라는 것보다는 아마 이거밖에 내세울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는데 그럼 독립운동 이력을 가져와야 뭘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많이 아시는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의 몇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미국에서 특히 하와이에서 아까 정적 제거 말씀하셨는데 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거기 있던 원래 하와이 독립운동의 거두인 박용만 선생을 폭력적으로 역시 테러와 음해와 공작으로 축출해내버린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심지어 윤봉길 선생에 대해서. 저렇게 무력투쟁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일본과 싸우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세우면서 같은 독립운동 세력을 물론 저런 비판을 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도 외교 노선이었으니까. 근데 안창호 선생이 같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안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그거를 같은 무장투쟁 노선에 있는 박용만 선생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축출한 사람이에요. 네. 심지어는 횡령을 해가지고 박용만 선생과 함께 했던 국민회 하와이 교민단체인데요. 네. 거기에 공금을 횡령을 합니다. 맞습니다. 본인 계좌로 받아요. 이게 미국 판결문으로 남아있어. 네, 미국 법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판결에서 졌어요. 재판에서. 그래서 선거를 반납을 네, 네. 그런 정도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로 독립운동 이력에서도 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오히려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승만 선생의 독립운동을 자꾸 좌파가 인정을 안 해가지고 잘 안 알려져 있다 그러는데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오히려 없어요.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 했다 치자고요. 그 과정에서 일으킨 수많은 문제점들 아까 말씀하신 탄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알려져 있지. 그렇지. 네. 굳이 말하면 이승만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 전 세계에 우리의 어려움을 알려서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나름의 독립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 외에는 아무런 노선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예 굳이 말하면 그 정도 노선이에요. 외교 노선이라고 흔히. 그러면 그거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원운동이죠. 독립 청원운동이죠. 굳이 말하면 현실성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필요하긴 해. 아 그렇죠. 네. 누군가 해야 되는 아니 일이긴 안창호 하죠. 선생도 그걸 추구를 했잖아요. 외교적 설득으로 하는 거고 안창호 선생이 이제 그거를 제일 제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김구 선생처럼 이제 무장해서 우리의 실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고 이게 주류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주류가 된 건 이게 주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3.1운동에서 시작해서 임시정부를 거쳐가지고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게 자주성이 확보되는 노선이니까. 이거를 왜 찍겠습니까? 중간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찍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4.19로 민주정신을 일깨운 거예요. 누구 쫓아내고? 이승만을 쫓아내고. 그렇지. 네. 아 근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유가 그거래요. 그 임시정부한테 논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냈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승만의 노선이 그대로 담겨 그렇죠. 있는 거네. 아, 그 외의 노선은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다. 정확히 말하면 독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위임 통치라는 데서 드러나듯이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대리로 좀 이렇게 통치를 해주고 식민지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아 그럼 독립운동이 아니잖아. 아, 저는 사실 네. 독립운동이라고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하와이처럼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밑으로 말고 네. 미국 밑으로 가야 된다. 약간 자치령 같은 걸 생각했어요. 네. 아 그럼 안창호 선생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다. 안 되죠. 안 되죠. 안창호 선생은 자강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니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설득해서 그거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아 이건 또 몰랐습니다.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 노선에 대해서는 강경한 사람이었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알았네. 근데 예. 자꾸 이승만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승만이 그나마 끌어올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알려진 바가 없지.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사실 이분도 끌고 오면 문제가 그냥 반민특위. 반민특위 해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했잖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사람 제일 많이 죽였다니까 자국민을. 이승만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고요. 음. 그래서 자기 포장하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왕족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네, 예. 맞아. 조선 왕 이씨 왕조의 후손이라고 자기 왕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프린스라고 쓰고 미국 가가지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가가지고는 나 미국에서 잘 나갔다고. 맞아. 나 프린스턴 나왔다고. 예.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박사 부르잖아요.
아 맞아. 예, 우리 또 뭔가 미국에서 공부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여기서는 잘난 척, 이 잘난 척, 여기선 이 잘난 척 해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 사람이지 실제로 독립운동에 명확한 행적이 없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솔직히 나 근본적으로 솔직히 이 생각 안 해봤어.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으면 왜 인제 와서 됐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한 적이 없어요. 왜 좌파들이 뭐 맨날 이렇게 집권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 번도 선정을 한 적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굳이 말하면 그래도 한때 대통령이라도 했던 사람인데 이달의 독립운동가 하나에 이름 올리는 정도로 나는 그거는 만족 못하지 정도로 처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그러네. 네. 그나마 이거는 사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독립운동 우리가 아는 뭐 유관순.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는 점점 우리는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대중들은 잘 모르나 우리가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공적을 세우고 있는 분들의 이름을 세워서 기리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주는 이런 목적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이승만 같은 사람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충격적이네. 그러고 보니까 보수 정권에서도 그렇게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뉴라이트 논쟁이 지금보다 더 심했을 때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도 그 보훈처가 한 번도 선정 안 했다는 거. 네. 그렇지. 이유가 있는 거지. 독립운동 부분에서는. 아니 뭐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우리 뭐 김상욱 열사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지. 무슨 뭐야 전쟁 나니까 다리 끊고 도망간. 그것도 국민들한테 쫓겨난. 네, 여러분 그래서 100년 전쟁 그 이제 민중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보시면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처음 볼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사실들이 많으니까 한번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소위 이제 뭐지 서울의 봄을 부정하시고 왜 우파는 이런 영화 못 만드냐라고 울부짖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10월 27일에 이승만 대통령 영화 개봉을 했어요. 올해. 진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입니다. 진짜? 그래요? 네. 관객 수가 1,590명입니다. 아니 영화 유튜버로서 그런 것 좀 보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청마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1591번째 관객이 대수줬어야죠. 일단 뭐 출시되면 보겠습니다. OTT에 출시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우파분들은 가서 빨리 이 영화 살리십시오. 펀딩 해가지고. 그러게 영화가 있었구나. 네. 처음 알았네. 예, 1000명 영화. 천만 영화가 아니라 1000명 영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다시 우리가 했던 소담섬에서 했던 얘기 좀 이어지도록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구체적인 발언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얘기. 이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을 약속하는 사람들만 공천할 거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마자 한 20명이 서명을 했어. 포기하겠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근데 이거 저번에도 교수님이 한번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런다고 자기들이 서명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저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이거 큰일 났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아무도 공천을 못하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 이걸 모르고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진 않고 역시 또 정치인 다 됐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만 반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이정무 대표 좋겠어. 그렇게까지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막 이쪽에는 다 끌어다가 최대한 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욕해야 자신들이 뭔가 총선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끝판왕처럼. 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었나? 그러게 말이야. 좀 당대표 그만하는데 이제 당대표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길어야 총선까지니까. 점점 대선 사이즈로 너무 여기서 키워주고 있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안 했던 얘기 중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이제 범죄자 취급했죠.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민주당이 폭주하면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 왜 검찰을 욕하냐? 민주당은 지금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수사하는 검찰을 욕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습니다. 네, 말을 해도 그래 뭐 그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를 쓸 수 있다고 쳐요. 그 쓰는 것 자체가 수가 엄청나게 낮은 거지만 중대범죄로 처벌받는 걸 막는 요 말을 보장할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한 용례입니다. 이걸 할 거면 이걸 할 거면 요 말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냐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지금 딴 걸로 맨날 재판정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왜 구속이 됩니까? 전 대표가. 그러게요. 여러 가지 사람들 수많은 민주당에 관련된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심지어 전 정부에 관련된 거 엄청 털고 떨어서 상당수가 지금 재판정에 불려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았지? 못 막았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막았지? 그게 그거 뭐 방탄이라서 막은 겁니까? 네. 어떻게 막아요? 이게 언론에서 작년부터 방탄론 맨날 내놓을 때 교수님이 딱 처음 했던 말이죠. 아니 방탄이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있잖아.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투명 인간처럼 막 잡아 끌려다니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이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되는 걸 막는 건 대통령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네. 곧바로 거부권 얘기했죠. 곧바로 거부권이 막고 있네. 자기 힘 써서 막고 있네. 그렇죠. 그건 진짜로 막는 거잖아. 진짜 수사도 못하게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 이것도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자기들이 하는 걸 자꾸 남이 그러니까 한다고. 자꾸 남한테 뒤집어 씌운다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짓이야. 야,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그런 지적 찾아보기 힘든데. 아니, 그리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시킨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기의 무능력은 없는 겁니까? 그건 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신나게 막 이러고 다녔으면서 무슨 잡범 취급하고. 생각해 보니까 처벌받는 걸 막는 민주당이 아니고요. 그때 민주당이 가결을 해줬어. 맞아. 민주당은 오히려 동의를 해줬다고. 동의를 해줬어. 근데 본인이 무능해서 못한 거잖아요. 처벌받는 길을 열어줬어. 근데 재판에서 기각을 당했지. 이게 아까 그 국방부의 침묵론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예. 지금 요 말들 가운데 이 말들도 틀렸지만 예.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안 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건희 특검법부터 해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묵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죄자 얘기, 민주당은 범죄자를 옹호한다. 그 얘기에 바로 넘어와서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 운동권 출신을 기리던 그런 통칭이라고 또 언론이 친절하게 써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당을 숙주를 삼아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이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면서 대대손손 국민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네, 민주당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까지 길게. 근데 역시 진짜 교수님 말이 맞는 게 자기네들이 했던 일을 여기다 갖다 댄다 그랬잖아요. 굳이 여기다 영수증이라는 그러니까 영수증이라는 단어가 쓴 이유가 그 무의식 때문이에요. 정신분석적으로 실제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자기한테 가장 큰 찔리는 점이니까 여기 이걸 갖다가 민주당한테 씌워버리는 거야. 예. 자기가 여기 영수증에 있던 거 니들이 더 그렇잖아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 맞아. 근데 거기다 쓰기에는 너무 의미가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여지는 거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영수증은 틀린 말이에요. 저기서는 청구서예요. 그렇지. 청구서죠. 청구서를 내밀어야지 무슨 영수증을 내밀어. 영수증은 계산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고. 영수증을 주는 쪽은 물건을 파는 쪽인데. 그렇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막 이게 어떤 면에서 포스트모던한 건데 머리에 있는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을 만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지를 연결하고 내용은 내러티브는 아무것도 없어. 이미지만 연결하는 거구나. 근데 이 이미지조차 틀렸어. 이미지가 대부분 틀려. 우리 거업님이 여기저기서 이미지 잘 갖다 줘서 쓰잖아요. 이거 자기가 그거 실수해도 되게 쪽팔려 하거든. 그럼요. 엄청 잘못된 이미지를 지금 가지고 당당해. 그리고 당당해.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검찰 특활비 영수증 그 문제 때문에 일부러 썼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생각나게 그 먹칠 영수증을 생각나게. 당연하죠. 트라우마가 그걸 이긴 거야. 근데 이 더 중요한 거는 이거 그 저기 연설문을 직접 썼다며요? 그리고 엄청나게 고쳤다며요? 네. 그래서 이틀 얘기 나오냐 이틀. 이틀 동안 이것만 붙잡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고친 거 막 흔적을 보여줬다며. 나 진짜 나 컴퓨터 못 써요? 워드 못 씁니까?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래? 그리고 이 연설 안에 보면은 확실히 그 심리적으로 잘 꿰뚫어 보셨던 게 교수님이 잘난 척이 또 들어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4.3 항쟁 피해자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고 전두환 프락치 사건 피해자들도 내가 항소를 포기했고 아주 민주투사인 것처럼 잘난 척을 또 길게 써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틀렸는지 뉴스레터에 써 있습니다. 특히 전두환 프락치 사건은 법무부가 아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뉴스레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언론 보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 있어요. 진짜 이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너무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보도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혁신 뭐 세대 교체 이런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까는 겁니다. 민주당은 예외다. 근데 저는 이런 기사 자체가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당 모두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한쪽은 혁신이고 한쪽은 예외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우면서 구원투수로 혁신의 구원투수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심을 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천 검증의 심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데 잡음이 보도되는 게 한 2개밖에 없거든요. 네. 끊이지 않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 친 이재명계 인사들은 고문치사 연루된 사람마저 통과를 시켜줬다가 결국에는 논란이 되니까 부적격을 다시 줬다. 그런데 극선 지지층이 몰려와서 구명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시면 한 3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한총련이에요. 뭐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7, 8, 9세대 세대 교체. 그 대척점은 민주당 주류 세력인 8, 6세대.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7, 8, 9세 예. 환장하겠다. 이준석은 왜 탓당할까? 근데 그러네. 이준석 대표가 X세대 아니야? X는 아니지. 아니지. 어. MZ에 가깝지. 7, 8, 9에 이제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반부 MG에 가깝구나. 네. 예. 아무튼 이런 보도들이 지금 지배적이라는 것이죠. 네. 민원 사주 의혹 이것도 한 이틀 전부터 네.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아 이거 정말 예. 너무 최악입니다. 이거 최악이죠, 최악. 네. 이거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방심위 직원이 네. 일종의 이제 뭐 지령을 받아서 민원을 넣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유일인 방통심의위원장이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단체의 뭐 직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개, KBS, MBC, YTN, JTBC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방송사들에 대해서 4일 동안 들어온 총 민원이 한 180건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뉴스타파 보도화면에 나오죠. 95건, 63%가 유일인 방통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서 접수가 된 것이고요. 방심위원장. 예, 방심위원장. 그래서 왜 이거 이제 공익신고가 된 건데 공익신고한 사람이 이걸 왜 공익신고를 했냐면 이 사람이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내용이 다 똑같은 거야. 심지어 그 앞에 예. 저분이 이제 성이 류 씨잖아요. 네. 흔한 성 씨가 아니잖아. 그렇죠. 류 씨가 너무 많아. 유 씨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미디어연대 박 대표라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이러다 보니 근데 내용이 다 똑같아. 주어와 물음표 위치와 네. 그 끝맺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서 이 사람이 이상한 걸 느끼고 공익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런 순으로 일종의 지령이 내려졌다. 유일임 위원장의 후배 그리고 동생 가족 직원들 이걸로 볼 때는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최종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단지 유일임 위원장이냐? 지금 이런 의심도 뉴스타파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더 큰 문제는 유일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과 함께 내부 색출에 들어갔습니다. 야, 근데 이건 방심위 직원이 한 것이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잖아. 네. 근데 흔히 하는 짓이잖아요. 네. 너무 진짜 진짜 아니 이걸 해도 좀 이렇게 티 안 나게 몰래 하든가 이거를 막. 일단 민원 사주 자체가 되게 유치한 행동이죠. 예. 예. 너무 모자란 짓이지. 너무 그리고 그거 자체도 너무 안 치밀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 걸까? 유일임이란 사람이 네. 방심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권한은 셌지만 역시 장악력이 적다는 얘기예요. 야. 그렇죠. 예. 네. 알아서 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장치를 이용하는 건데 민원 장치도 보면 보통은 시민단체가 해주거나 네. 사실은 맞아요. 예, 사주하거나 지시하면 안 되지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나서는 쪽들이 있거든요. 일반 민원으로 보통은 잘 안 되니까 보통 사람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액티브하게 민원을 넣는 쪽이 있어요. 근데 방심위 같은 조직들은 그런 민원들이 이렇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민원에 의해서 사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주 공격적으로 민원을 놓는 쪽은 오히려 약간의 블랙리스트를 달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순수한 민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네. 민원이라는 게 딴 게 우리는 민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권에는 컴플레인츠라 그러거든요. 예. 불만입니다. 불만. 네. 불평 불만을 접수하는 거야. 불평 불만의 타당성을 따져서 불만을 해결해 주는 거야 원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민원을 넣어서 마치 고발하고 똑같은 행위고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하듯이 경찰이 수사하듯이 방심위가 수사해서 스스로가 판사가 돼가지고 결론까지 내려. 굉장히 막강한 조직 아니에요 이러면. 예,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이 방송통신 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의 특징은 자칫하면 검열이 되니까. 행정기구가 검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검열을 못하게 일단은 다 방송이나 통신을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 중에 너무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걸 자기가 피해를 입었거나 예, 피해는 당사자고 고소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아니면 자기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서 고충을 그리고 불만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해나 불만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 기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네. 이걸 완전히 경찰 조직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신 고발해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고. 근데 류일임 위원장마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진짜 큰 문제인 것 같고. 예, 이건 굉장히 근본을 뒤흔드는 의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류일임 위원장 방통심의위가 했던 말 중에 12월 26일에 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한 게 이 민원사주 의혹 제기, 공익신고와 보도는 제2의 허위조작 녹취록 사태래. 아니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뭘 조작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언론한테 인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본인이 조작했잖아요. 이거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허위 조작 녹취록이 이제 뉴스타파를 대상으로 한 거고 뉴스타파를 인용했던 애들이 지금 상당한 벌금을 때려 맞았으니까 똑같은 짓 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거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이거 언론 보도에도 나오는데요. 예, 이게 세계일보 보도 이거 되게 내용이 긴데, 여기 보시면 써 있죠. 방금 말씀하신 거. 예. 뉴스타파, MBC 이런 애들 뉴스타파의 보복 보도다 이거는. 류일임 위원장 흔들기를 하고 있다 직원들은. 공익제보가 왜 글로 갔을까? 공익제보가 어디로 가요? 뉴스타파한테 간 거 아니야? 물론 권익위 하면서 하면서 제보가 글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일종의 내부 고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내부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위험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뉴스타파한테 준 이유가 뭘까? 이런 거는 뉴스타파가 캐고 다녀가지고 얻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정말로 열받으니까 어딘가에 찌르는 거잖아요. 네. 가장 뉴스타파 그나마 믿을만 하니까 찌른 거라고. 가장 잘 써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줬겠죠. 당연히. 보복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렇죠. 보복은 만들어내야지. 방심이 직원이 거기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죠. 방심이 자기 회사에 보복합니까 그럼?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유일임 위원장은 실제로 뉴스타파 MBC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걸 니네가 보도하는 건 이해충돌이라 그랬어요. 와, 나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이해충돌은 본인이 한 짓이 이해충돌이지. 아니 이분 정말 이거 뭐랄까 좀 어느 정도 무식한 게 사실 사는데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우리 소담에서 했던 그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한테 없는 거, 자기가 했어야 하는 거, 그러네. 남한테 들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네 진짜. 이해충돌은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보면 법상이 아니어도 뭐 상식선에도 그렇지만 공직자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데 무슨 진짜 대박이다 진짜. 자기한테 돌려진 화살을 꺾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함이 나오는 거지. 네. 언론인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한테 돈 준 광고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긍정적으로 찬양하는 보도를 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비유적으로 이해충돌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왜냐면 법적인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하는 일은 공적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유일임 위원장에 대한 권력자가 행정기관이 물론 행정기관 취급을 받는 거지만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거에 대해서 벌어진 공적 기관 안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는 게 어떻게 자기의 사적 이익과 그게 관련이 됩니까? 네.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로 활용한 게 이해충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해충돌이 말이 안 되고 불법 유출 아니고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거는 합법적인 행동이고 심지어는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공표 법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법이죠. 조국 전 장관이 그거를 그래서 시행령으로 결국 받아 안았지만 그걸 다시 시행령으로 돌려서 한 게 누굴까? 한동훈이잖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피의 사실을 보란 듯이 떠돌아다니고 유출시킨 거 누굴까? 언론 플레이하는 검찰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기자들과의 티타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장관이에요. 네. 와, 그러면 이 유일임 위원장은 지금 여기저기다 화살을 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비대위원장한테 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무튼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과연 권익위원회가 이 신고자를 아직 그게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공익신고자를 인정해 주는 게 인정해서 보호 조치를 해줄지 걱정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인권위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완전 망가져가지고 이 현상들 우리가 이 현상을 꼽은 이유가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냥 서로 연결 안 되는 건 그냥 무조건 꼽은 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집권 여당을 담당하게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쓰고 있는 화법들이
자신에게 돌려진 화살들을 남한테 들씌우는 식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를 지적해주는 언론이 없어. 그러니까. 네. 이 민원사주 언론 보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황당합니다. 황당. 집권여당의 그 막강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진짜 막강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조직이 그 조직의 근간이 되는 당내 민주주의도 사라지고 이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으로 민원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의 근본을 건드리는 행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을 안 해주고 그냥 유일임은 이렇게 얘기했고 뉴스타파는 이렇게 얘기했다. 따옴표. 심지어 뉴스타파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없어지고 유일임은 이렇게 했다. 아니 뉴스타파의 보복 보도래잖아요. 지금 언론 보도가.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기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빠다 정치라고 제가 너무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이러는 게 사실 상당한 제도적 진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때려잡았잖아. 맞아요. 네.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보도 지침 쓰고 그다음에 기관원들 상주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쫙쫙 긋고 이랬단 말이에요. 민주화가 일어나니까 신문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 대해서 그런 걸 안 하고 상당 부분은 자율규제에 맡기되 정말 보통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9명의 위원들이 집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겠다. 근데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송이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하는 거예요. 때려잡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피해자들이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져 줘야 돼. 만약에 그걸 어루만져 줄 수 없으면 이유를 밝혀야 돼.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당신은 생각할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또는 당신이 받아들이는 게 충분히 타당해서 대신 제가 방송사나 통신을 하는 쪽에다가 문제를 알리겠습니다. 이걸 해주는 게 방심의 역할이에요. 이게 민주화의 성과거든. 민주화를 한 이후로 우리가 20년 이상 제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옛날로 돌리고 있잖아. 이게 검열 조직이지 뭐야. 그렇죠. 자기한테 오는 거는 완전히 그냥 이상한 말로 칠해버리고 그리고 민원사주 해가지고 상대를 때려잡는 일을 하는 게 검열이지 뭐예요. 그렇죠. 더 유치한 검열이지 이런 게. 그것도 허위 날조 검열 아닙니까? 자꾸 거꾸로 돌려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제가 부두교 주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살려내. 시체를 살려내는 것처럼. 살아나면 안 될 것들이. 살아나면 안 되고요. 우리 시민은 더 이상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시민들은 아닙니다. 이상한 놈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언제나 이상한 놈들은 있으니까. 그거 한 30%. 우리 민주주의 수준이 이승만 되살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검열적 행동을 해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고요. 예. 갑자기 무슨 X세대 끌고 와가지고 지금 당이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인데 그거를 대충 빠따칠하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예. 그냥 주술을 하고 있네. 주술. 예. 뭔가를 살려내고 주술하고 시체 살려내고 주술하고 이런 거라고. 언데드 정치라고. 예. 심지어 그 본질이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네. 그 스티븐 킹이 쓴 소설을 보면 세일럼스 롯이라고 있는데 어떤 묘지에 묻으면은 걔가 살아 돌아와요. 근데 자기 너무 아끼던 강아지가 죽어서 그 묘지에 묻었거든요. 강아지가 살아서 돌아왔어. 근데 안에 다른 게 들어 있는 거야. 내 강아지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뭔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뇌물수수 의혹 아니죠.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이거 취재인료 벗어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태클을 걸고요. 그렇죠. 네. 여기 이거 민원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보복 보도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서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근데 그 가리기에는 본질이 너무 커요. 효과가 없어. 근데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을 살려내는 부두교 그리고 민원도 사실 없는 민원을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허위보도 네.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부두교. 유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의 거예요. 핵심이 자기 입으로 말해서 뭔가 없는 현실을 맞아요.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알고 보니 그 목표가 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저주하는 거지. 음. 네. 수준이 무슨 정치의 수준이 주술 정치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엮어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 네. 그러면 그 안에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 저는 우리가 같이 편집회의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해봅시다라고 하고 그리고 들고 오고 뉴스레터 쓰고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이들의 행동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결국은 이해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럼 지금 이렇게 하나같이 수준 이하의
정치들만 난무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데려다 썼기 때문이겠죠.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왜 흔히 이제 보수가 얘기하고 보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진보나 민주 쪽이 집권하면 네. 맨날 운동권만 했기 때문에 밥 벌어본 적도 없고 아마추어고 네. 내용 없고 경험도 없고 맨 그런 옛날에는 그게 그나마로 통했습니다. 옛날에는 지들만 다 했으니까. 네. 기득권이었어. 우리 좀 이따 보면 알지만 다 고문하고 살고 그걸로 먹고 살고 네. 보통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고 이랬으니까 어쨌든 경험도 다 그런 경험이죠. 네. 일제시대 때 경찰 했던 사람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순사들이. 하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가 끝나고 나서 사람을 데려다 쓰려니까 그나마라도 곤봉 차본 사람이 그놈들 뿐이 없어. 데려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이 그 시대냐고. 그러지. 네. 지금이 이승만 살려서 쓸 시대며 예. 이런 식의 정말 후진 인간들 데려다가 나름대로 제도적인 진전을 이뤄야 될 때 정말 최악의 좀비 정치를 해야 될 때냐고요. 네, 오늘 punk박싱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야 그냥 이대로 끝이야? 네. 지금 우리 영향력 순위를 고르면 네. 우리 한 20, 네. 20, 60 나올 거예요. 멋있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퇴근합시다. 좋아. 영향력이 빵으로 떨어지는 우리 순간이네. PD님 너무 좋아하시네. 충성. PD님 라인 타야겠다. 이거 봐. 이거 치니쿠테타 일어난다니까 이거.